양자역학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미시세계를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미시세계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없다. 그것이 미시세계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다만 전자가 어디 있을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일지는 확률적으로 알 수 있다.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 막스 보른으로 대표되는 코펜하겐 학파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으로 대표되는 고전역학파는 이 코펜하겐 해석을 정말 오지게도 싫어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수학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네. 이 세상은 절대로 확률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네. 무엇이든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고전역학,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없고 확률만 제시할 수 있다는 코펜하겐 학파. 이 두 학파의 싸움은 5차 솔베이 회의 때 가장 격해집니다. 29명의 과학자, 17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모여서 영혼의 한타를 여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5차 솔베이 회의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펜하겐 해석은 미시세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자 속에 전자가 하나 있다면 전자는 모든 곳에 존재한다. 전자가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저기에도 있는 중첩 상태다. 상자를 까보기 전까지는 전자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확률적으로는 알 수 있다. 그런데 상자를 까보는 순간, 즉 관측하는 순간 파동함수가 붕괴돼서 전자는 한 지점에 있게 된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코펜하겐 해석의 관측과 중첩을 비판합니다. 저 하늘 위에 달이 있어.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달이 관측되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관측을 해야만 눈으로 봐야지만 달이 존재한다는 겐가? 이 역시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미시세계의 현상은 거시세계에서 일어나지 않고 거시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은 미시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없다는 비판. 아인슈타인의 질문에 코펜하겐 학파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슈타인 형님과 제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달을 관측하지 않았다면 달이 그곳에 존재한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즉, 달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달을 관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보게 보어, 눈을 감아보게. 달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측정을 안 했다면 달이 어디 있는지 절대 알 수 없어, 슈타인 선생. 아니,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그렇다면 지금 저 하늘에 있는 달은 무엇이란 말인가? 측정 전에 달은 모든 곳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에 있고 측정을 하는 순간 달은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관측 여부에 상관없이 달은 존재한다고 주장했고, 보어는 관측을 해야만 달이 존재하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자네 말대로라면 관측자에 대한 정의도 모호하네. 내가 달을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내 친구가 달을 봤다면 달은 존재하는 겐가 안 하는 겐가? 또 사람이 아니라 부엉이가 달을 봤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설명할 텐가? 파리 또한 눈이 달려있을진데 파리가 달을 봤다면 달은 존재하는 겐가 존재하지 않는 겐가?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물리학 토론이야? 아니, 무슨 사람이 보내, 부엉이가 보내, 친구가 보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이제 물리학이라는 영역이 도대체 철학을 논하는 학문인지 과학을 논하는 학문인지 헷갈릴 지경이죠. 자, 그런데 누가 관측을 했는지도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논쟁을 지켜보던 유진 위그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가 실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관측이 필요해요. 즉, 우주는 그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면 의식을 가진 생명체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에요. 또한 유진 위그너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고양이 그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유진 위그너가 말한 핵심은 이겁니다. 관측이 무엇이냐? 관측자는 누구냐? 측정을 하는 순간 달이 존재하는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것, 즉 실제란 무엇이냐? 이건 역시도 물리학이 철학적인 질문에까지 다다르게 된 거죠. 5차 솔베이 회의에서 닐스 보어는 아인슈타인의 모든 질문과 공격을 막아내면서 양자역학, 코펜하겐 해석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패배, 닐스 보어의 승리였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6차 솔베이 회의는 3년 후 1930년에 시작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3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나 아인슈타인은 반드시 저 코펜하겐 해석을 부숴버리겠네. 3년 후 6차 솔베이 회의가 열립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번 기회에 코펜하겐 해석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부숴버리려고 합니다. 이 불확정성의 원리 덕분에 상보성의 원리가 나왔고 확률 해석, 중첩, 관측 개념까지 나온 거니까 불확정성의 원리 하나만 뽀개버리면 코펜하겐 해석 전체를 박살낼 수 있는 겁니다. 불확정성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전자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면 전자의 속도를 알지 못하고 전자의 속도를 파악하면 전자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오. 즉,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소이다. 똑같은 이유로 물체가 움직인 시간과 그동안 방출된 에너지는 동시에 알 수 없소. 즉, 시간과 에너지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오. 이것은 미시 세계에서 근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관측 장비가 아무리 정교해지고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위치와 운동량을, 시간과 에너지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소이다. 나 하이젠베르크는 이 현상을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부르겠소.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불확정성의 원리? 모르는 것을, 세상의 이치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과학이래. 세상의 어떤 과학이 모른다고 주장하는가? 모른다고 하는 게 정녕 과학인가? 내가 준비한 이 상자 속의 시계에 따르면 시간과 에너지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네. 이 사고 실험으로 불확정성의 원리가 틀렸음을 증명해 보이겠네.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 상자 속의 시계는 이렇습니다. 자, 먼저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상자 오른쪽 면에는 작은 구멍이 하나 있고 창문으로 구멍을 막았다가 열었다가 할 수 있습니다. 상자 안에는 시계를 하나 넣어두는데 이 시계는 창문하고 연결돼 있어서 창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정확하게 잴 수 있습니다. 상자의 윗부분은 아주 민감한 용수철에 연결되어 있고 아랫부분엔 무게추가 달려 있습니다. 용수철의 길이 변화를 통해서 상자의 질량 변화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질량 변화는 박스에 달린 눈금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실험을 시작해 봅시다. 이 상자 속에 광자를 한 개만 넣은 다음 상자의 무게를 잽니다. 자, 그 다음 상자 속의 광자가 딱 하나 빠져나올 만큼 짧은 시간 동안 창문을 열고 다시 닫습니다. 이 간격은 겁나게 짧은데 우리 실험 장치도 완전 개쩔어서 딱 그 시간만 창문을 열었다가 바로 닫을 수 있습니다. 이 창문이 열려있던 시간은 상자 속에 시계가 잽니다. 자, 다음 광자가 하나 빠져나가서 비어있는 상자의 무게를 잽니다. 이때 상자는 분명히 전보다 가벼워졌을 겁니다. 광자 한 개가 상자 밖으로 빠져나갔으니까요. 자, 이때 광자 한 개의 질량을 구하는 건 간단합니다. 광자가 들어있는 상자의 무게와 비어있는 상자의 무게를 빼면 정확하게 광자 한 개의 질량을 얻을 수 있죠. 이 실험으로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네. 광자 한 개가 상자 밖으로 나가는 동안 창문이 열리고 닫힌 시간, 광자 한 개가 빠져나가면서 줄어든 상자 무게, 즉 광자 한 개의 질량이 왜다. 이 광자 한 개의 질량을 알 수 있다면 상대성 이론의 수식에 따라서 E는 MC 스퀘어에 따라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걸세. 결론적으로 상자에서 빠져나간 광자의 에너지 양을 계산할 수 있는 걸세. 상자 속의 시계, 이 간단한 사고 실험으로 아인슈타인은 광자가 빠져나갈 동안 창문이 열리고 닫힌 시간과 광자 한 개의 에너지 양을 구할 수 있다. 즉, 시간과 에너지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가, 닐스 보어 선생? 시간과 에너지를 동시에 구할 수 있지 않은가? 내 말이 맞으니까 당신 내 양자 역학은 틀린 것이 맞지요?
앞으로 코펜하겐 해석은 아무 말도 못하지요.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은 너무 빈틈이 없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던 불확정성의 원리를 당장에라도 무너뜨릴 것 같았습니다. 코펜하겐 학파의 수장 닐스 보어는 멘탈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닐스 보어는 이 사고 실험에 반박할 논리를 찾을 수 없었고 당황한 모습이었죠.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나 쉽게 시간과 에너지를 동시에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였나? 말도 안 돼. 솔베이 5차 회의 때는 닐스 보어의 승리였는데 그때 패배로 아인슈타인은 6차 솔베이 회의를 준비하면서 완전히 칼을 갈고 나온 겁니다. 도저히 반론의 여지를 찾을 수 없었던 닐스 보어. 그는 회의 기간 내내 극도로 불안해 보였습니다. 보어는 회의에 참석한 물리학자들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슈타인 형님의 실험은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요. 만약에 슈타인 형님이 오르면 양자역학은 끝장이에요. 끝장. 닐스 보어는 주변 물리학자들에게 도움을 청해봤지만 아인슈타인의 논리는 그야말로 이거레알 반박 불가급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제 반박하지 못하는 보어를 보고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죠. 에너지 시간의 불확정성의 논리도 별거 아니군요. 이 불확정성의 원리가 틀린 거라면 양자역학도 코펜하겐 해석도 틀린 걸세. 자, 이날 1930년 6차 솔베이 회의 때 아인슈타인하고 닐스 보어가 걷고 있는 이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분위기 심상치 않죠? 아인슈타인은 어깨 쫙 펴고 위풍당당 걷고 있고 옆에 보이는 닐스 보어는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아인슈타인 옆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보어는 엄청 초조한 표정이죠. 이 사진 한 장이 그날의 분위기를 전해줍니다. 자, 이제 6차 솔베이 회의가 끝날 날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닐스 보어는 잠도 못 자고 새벽 늦은 시간까지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을 반박하려고 짱구를 굴리는데 갑자기 닐스 보어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아인슈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사고 실험에 결함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일단 너무 졸렸던 닐스 보어는 반박거리를 대충 정리해 놓고 아주 잠깐의 쪽잠만 잔 다음 회의에 참석합니다. 다음날 아침 피곤하긴 했지만 닐스 보어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쫙 펴진 어깨, 기세등등한 자세로 등장한 거죠. 이제 닐스 보어는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을 아주 제대로 반박할 준비가 끝났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은 광자가 빠져나간 다음 상자 속에 있는 시계를 보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관측해야 됩니다. 이 시계는 상자 안에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죠. 그런데 창문을 여는 순간 외부의 빛이 시계에 부딪힌 다음 그 빛이 관측자의 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시계를 보기 위해서 창문을 열면 광자가 상자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눈금이 바뀌게 됩니다. 창문을 여는 순간 질량을 정확하게 잴 수가 없고 질량을 잴 수 없으니 E는 mc 스퀘어 공식에 따라서 에너지의 양을 정확하게 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창문을 열지 않으면 시계를 볼 수 없습니다. 즉, 눈금과 시계를 동시에 볼 수 없다. 닐스 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슈타인 형님의 사고 실험은 눈금과 시계를 동시에 볼 수 없습니다. 즉,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에너지와 시간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말이오. 두 번째 반박. 닐스 보어는 상자의 무게를 측정할 때도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상자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 눈금을 본다는 건 눈금 바늘의 위치를 측정한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관측자는 어쩔 수 없이 눈금 바늘에도 빛을 쬐야겠죠. 그런데 눈금 바늘이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빛이 부딪히기 때문에 절대로 정지할 수 없다. 빛을 쪼여서 바늘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면 눈금 바늘이 가리키고 있는 숫자도 믿을 수 없다. 관측이 진행되는 동안 빛의 영향으로 용수철은 위아래로 진동한다. 이 때문에 상자가 흔들리기 때문에 상자의 운동량은 불확실해진다. 자, 이렇게 눈금 바늘의 위치와 상자의 운동량은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이 또한 불확정성의 원리가 적용되오.
세 번째 반박은 재밌게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용했습니다. 이 상대성 이론이 뭔지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누르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약하면 시간은 빠르게 가고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은 더디게 흐릅니다. 중력이 강한 블랙홀에 가까이 갈수록 시간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흐르는 거랑 같은 겁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상자 속의 시계에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상자에서 광자가 방출되면 상자의 질량은 줄어든다. 줄어든 질량만큼 상자의 중력은 약해지고 중력장의 변화 때문에 창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자, 이때는 광자 하나가 빠져나갔고 그만큼 질량은 줄어들고 질량이 줄어든 만큼 중력도 약해지고 중력이 약해진 만큼 시간은 빠르게 흐르게 된다. 자, 이렇게 광자의 방출에 따라서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가 빠르게 흘렀다가 변하게 되니까 실험을 정확하게 할 수 없겠죠. 아이고 슈타인 형님, 코펜하겐 해석 부수려다가 형님께서 만든 상대성 이론도 까먹으신 geb니까? 아니 이렇게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다니요. 이젠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코펜하겐 해석은 그냥 놔두시지요. 아인슈타인은 닐스 보어의 반박을 듣고 얼마나 빡쳤을까? 자신이 만든 사고 실험이 자신이 만든 상대성 이론으로 반박을 당했으니까 말이죠. 에이, 내가 만든 이론도 고려하지 않는 사소한 실수를 하다니. 아무튼 양자역학은 실수. 자, 5차 솔베이 회의부터 6차 솔베이 회의까지 무려 6년 동안 지속된 아인슈타인과 닐스 보어의 싸움은 닐스 보어의 완승으로 이는 코펜하겐 학파의 승리, 양자역학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패배한 아인슈타인, 그는 아직도 코펜하겐 해석 부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번엔 코펜하겐 해석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역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도 나왔던 EPR 역설을 들고 옵니다. 과연 이번에 아인슈타인은 코펜하겐 해석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다음 컨텐츠는 EPR 역설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저 리뷰용이 저놈이 도대체 이거를 이해하고 영상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건지. 사실 저도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영상으로 뵙겠고요. 그럼 지금까지 리뷰용이었습니다.